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허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닝 플랫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20여 분 동안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닝 플랫폼, 주로 이제 LMS나 화상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이러닝 분야에서 겪은 또는 IT에서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금의 현 상에 한번 맞추어 보고 또 좋은 방안, 미래 개발 방향을 한번 지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요즘 뭐 K-에듀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K-에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헤쳐나가려면은 어떠한 정책들과 어떠한 마인드들을 갖춰야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의 위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학습터의 경우 보면은 이학습터에 나온 뉴스입니다. 모든 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가 뭐 오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또는 이 학습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상 솔루션,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얘가 이런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특정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시스템 솔루션이 줌보다 좋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00년도 중반 정도가 되네요. 중반 정도에 한번 그런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사실 화상 솔루션 기술은 이렇게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된 기술 가지고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구현이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하느냐, 그런 것이 기술인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돌아가는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그런 기술이 뭐 더 위에 있다 그런 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원격 교수 수업 플랫폼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현상들이 아니라 저희들 IT 또는 이러닝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사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기억나시죠? 공인인증서 이게 제가 재밌으신 분은 더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엑스 까는 거. 저도 뭐 맥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를 쓰려고 그러면은 한 2, 30분씩 해서 결국 학교 시스템에 접속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가상 환경에서는 지원이 또 안 된다. 저는 맥에서 쓸 때는 패러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이러한 그 액티브엑스를 쓰지 말자 하는 얘기도 사실 제가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스콤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뭐 일일이 이런 기사 저희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럼 나중에 보면은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이 결국은 IT 업계 한국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것이 좋은 면이 있고 좋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일단 자바 종속적입니다. 자바가 더 이상 오픈소스도 아니고
특정 언어인데 거기에 묶어가지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냥 API 정도만 펑션 메소드들을 정의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특정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개발 환경에다 맞춰 놓은 것이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들이라든지 오픈소스하고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면은 개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 좀 폐쇄적인 겁니다. 결국 저는 STBX하고 아이디어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걸 수출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전자정부는 뭘 수출한다는 걸까? 그래서 수출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산업처럼 우리나라 먹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9년 자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을 여기서 보시면은 ODA 사업, EDCF, 원조 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뭐 좋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가지고 자기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지원할 돈을 갖고 하는 거죠. 뭐 이건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돈 주지 않고 니네 쌀로 줄게 뭐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글쎄 이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게 전자정부라는 것이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시키는 개념이 액티브엑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제약을 갖다 걸어놔서 다른 소프트 오픈소스들과 같이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왜 이런 기술 종속적이고 이런 움직임을 할까? 그런 저는 이게 정책을 해서 뭔가 이뤄내려는 공명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책 실명제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공적 원조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하는 건가?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안에서 효율성을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언어들과의 양립성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픈소스도 아니죠. 또 자바는 더 이상 오라클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러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아시안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지금이 아니라 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전 사업에서는 결국 동남아에서 뭐 요청을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 솔루션, 우선 동남아에서는 거의 다 무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무드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선가 자바 플랫폼으로 바뀌고, 또 그걸 처음부터 개발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완성이 안 돼서 결국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서비스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들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써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편협된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2004년에 사이버 가정학습 사업을 했었죠. 제가 그 자문 교수이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신문에 있는 의견입니다. 실패의 연속이라고 한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그때 제가 하면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가 평가를 갔는데도 스콤 2004를 제대로 구현해서 하는 그 시도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국가 사업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 제 애가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접속하지 말라고 시스템이 다운되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2004년, 5년, 6년 그때거든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제가 저 사람이 15년 전 얘기를 하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가정학습은 국제 이러닝 분야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사업이 뭐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을 솔직히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분석을 해서 똑같은 실수를 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다 성공한 걸로 되고 상을 받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동일한 문제고 유사한 생각, 정책 위반자의 공명심, 그 다음에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급하려고 그러는 무리수를 두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들이 다 망가지는 식으로 결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할 때 제가 사실 무드를 사용하자고 추천을 했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근데 무드를 사용했으면 첫 번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오픈소스니까 경비를 절약하고 좀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가 서비스를 계속해 왔다고 그러면은 아마 학습 데이터 쪽에서는 세계적인 빅데이터를 진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그런 저희들이 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K-팝, 그 다음에 뭐 K-방역, 그 다음에 K-애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K-애주 진짜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인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K-애주를 말을 하자면은 저는 한국의 교육에 수출할 게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신문 기사인데요. 무슨 자산어부란 영화에서 외우기만 하는 나라가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나라를 이건 좀 심한 말인 것 같고 시스템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LMS는 주로 이제 동영상 뷰어 보고 시간을 얼마나 받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LMS의 특징은 뭐냐? 출석, 동영상 뭐 보았던 시간 그거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를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일방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얼마나 앉아 있었느냐 그 앞에. 사실 그거보다는 얼마나 실질적인 컨텐츠가 전달이 되느냐, 딜리버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화의 한계이자 시스템의 한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사실 해외 LMS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돼요. 외국의 LMS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활동과 자원들을 지원을 하죠. 열린 표준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전 놀란 게 캔버스하고 무드하고 일부 강의 내용이 이렇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 국외 LMS들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동남아 몇 년 전에는 또 동남아로 이러닝을 진출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링크 들어가면은 뭐 코트라 자료도 있긴 있지만요. 코트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게 한 몇 년, 한 4, 5년 전인가요? 예. 동남아에서는 오픈소스 LMS 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확정적인데 우리나라 LMS를 해외 진출시키겠다고 그때 한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현지를 사정을 모르는 거죠. 저는 서비스는 좀 가능할 수 있다. 컨텐츠나 서비스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플랫폼 LMS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 있고 지금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플랫폼이 잘 안 되는데 계속 한국 걸 만들어야 된다, 우리 걸 써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주문 외제해서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에 대한 태도, 바른 사업 환경에 대한 정책적 노력, 그 다음에 업체 도덕성 회복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지금 10년, 20년 제가 이 업계에 20년 정도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술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는 기술을 아는가 저는 회의를 좀 느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정책의 대부분 방향을 잡고 큰 소리를 내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근데 그런 분들이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을 아시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무드를 제가 한 20년 동안 하면서 교육 관련 학회에 그 교육 전문가들이 무드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뭐냐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과는 거의 실패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상하게 무슨 학회의 관리자로 돼 있어요. 페이스북 관리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관리자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교육 전문가들이, 근데 해외에서는 교육 전문가들, 에듀테크 테크놀로지스트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기술을 잘 알아요. 그리고 기술을 진짜 뭐 해서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잘 하는데, 우리나라도 실무 쪽에서는 열심히들 양쪽을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학술적으로 이렇게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문을 좀 닫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LMS가 지금 뭐 사실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LMS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하지만 규모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방대한 액티비티, 학습 액티비티들을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20년이 걸려서 무들 같은 경우, 아니면 또 그런 해외 그런 사업들은 10년이 넘게끔 계속 되면서 표준이 만들어지고 기능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확보되고 확장성을 필요로 해서 LTI라든지 XPI, LRS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들, 그 다음에 해외 LMS 간에는 다 구현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근데 국내 LMS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국내를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지금 LMS 개발을 이렇게 초기에 그렇게 하던 많은 업체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도 뭐 몇 개 업체들이 LMS를 하긴 하지만 아마 개발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패키지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아닌데, 오픈소스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나라 거, 외국 거 자꾸만 가르는데, 이제 뭐 무들도 아마 국내 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쓰고 있죠. 근데 미국 게 아닙니다. 호주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갖다 쓸 수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LMS 라이선스도 약간 캔버스나 무들 같은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캔버스 같은 거는 사실 기업에서 소스를 풀어놓은 거지, 그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오픈소스 패러다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그런 20년을 만들어 놓은 플랫폼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1년 만들어겠다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1년 만들어서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 거면 우리가 벌써 15년 전에 사이버 가정학습을 할 때 성공적인 플랫폼이 나와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겠죠.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줌이 해외의 것이니까 국내 걸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의 장벽이거든요. 기술의 장벽이 해소가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데, 그거를 뭐 샘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줌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은 GC라든지 그런 오픈소스 가상 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게 더 낫죠. 그거는 해외 오픈 소스지만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국가가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정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것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행 같은 것들도 제가 보면 사무관들은 이러닝 쪽에서 보면은 뭐 몇 달 있다가 자리를 바뀌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비리가 생길까봐 자리를 자주 바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최저 낙찰. 적절한 가격을 주지 않고 값만 깎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꼭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게 상주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주관식 교육하고 좀 비슷해요. 자리 지키고 있어라 하는 얘기죠.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한 인력이 들어오면 그 인력은 별로 필요 없는 인력이고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시간대를 갖다가 할 만한 우수한 인력은 상주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주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행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관들, 서기관들, 정책을 해서 내가 무언가 나라에 기여하시는 생각은 좋지만 내가 승진하는데 실적을 확보해야겠다,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다음 세대, 다음 후임자, 한 10년을 바라본 후에는 뭐가 될까를 좀 생각을 하는, 물론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거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워크 인바이러먼트죠. 일하는 환경.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위주로 너무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을 잘 하기는 쉬운 분이 교육부인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실적 갖고 그렇게 많은 대학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많은 선생과 교수들을 괴롭혔는데 결과적으로 닥치는 일들은 다 닥치면서 우리들이 뭐 인구 절벽 해소됐습니까? 그냥 권력의 칼자루만 저는 휘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적 위주 하지 말고 진실로 정책 하나라도 오랜 텀을 두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정책 실명제는 저 진짜 뭐 제가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정책 실명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청렴 도덕이 문제입니다. LH만 그럴까요? 저는 그 국내에 교육 관련 또는 해외 사업 관련된 그런 기관들도 유리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청렴도 같은 것들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고요. 뭐 하여튼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건데 특히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관 예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뭐 교육에 대한 문제가 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모두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개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